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최대한 안 졸게 해야 되는데요. 안 졸게 하면요 말을 실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강의를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혹시 질문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저 사람 먼저 꼭 물어볼 거 있어요. 박정훈 대행이 예. 시에 예분 정신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시대의 뜻을 제가 인간인지라 시대의 뜻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하지만 하나는 박정훈 대행이 한 번에 인간이 한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박정훈 대령 사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구속영장이 이 정도 기각이 되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이 뻗쳤을 텐데요. 이제 7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은 월요일날 청구를 했고, 5명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박지희 군사보좌관, 투스타예요.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 이 사람이 군에서는 검찰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원스타. 그 다음에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예요. 그 다음에 김기한 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이렇게 5명이 월요일에 좀 청구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깎고 하면서 이제 이성은 이제 하고 밑에 있는 대대장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날 청구를 하면은 각각 다른 영장 전담 판사한테 가속되어 있어요. 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에요.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번대로 하는데, 저는 제가 그날 내란 특검에 고발인 조사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무렵에 그날 조희 때도 저희도 고발했는데, 그날 이제 말미에 조기 때 고발 사건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고발장 제출한 날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를 안 합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제 끝나면서 이제 조사 확인하고 지장 찍는데 내란 특검 검사들이 가장 궁금하죠. 오늘 영장 시키신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경 특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5명은 영장을 발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장 검사가 네? 그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파견한 검사도 그게 말이 돼요라고 하는데 말이 되죠. 왜냐하면 판사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위안하기 위해서가 아닌 누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지만 판사 마음은요 그냥 지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5명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건 저는 그 판사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5명이요 영장이 기각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부인하던 것을 시인하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영장을 기각받기 위해서 막 버티다가 들어가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나한테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다툴 여지가 없기도 하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지잖아요. 공소사실을 이제 전제로 해서 시인은 범행 사실을. 그러니까 그러면 뭘 보냐면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한 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호주 대사로 도망을 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된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그 출국 금지된 것을 해제하라고 공수처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법무부 차관 이노공이 그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또 보내줘요. 한동훈하고 박성재가 다 엮여 있습니다. 이런데 호주대사 그 도주하는 데 있어서의 법무부 전현직 장관과 법무부 전현직 차관, 그러니까 이노공, 심우정, 박성재, 한동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대사 사건을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누가 엮여 들어가냐면 박성재, 심우정, 이노공, 한동훈, 윤석열이 다 엮여 들어가니까 길목을 딱 차단해주는 겁니다. 영장 판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복귀하면은 최수근 사명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우리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사건? 유리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병 사망 사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뭐예요? 냉동만두 먹다가 기도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집단구타로 맞아 죽은 사람을 냉동만두 먹다가 기도 박혀 죽었다라고 둔갑시켰습니다. 이게 군이 전형적으로 하는 은폐, 축소,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더 이상 군에서 수사, 기소, 재판하는 걸 못 믿겠다. 이 군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비호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늦게 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2차 가해에 따라서 이해람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 사건 최초로 특검이 도입된 게 이해람 중사 특검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아까 이제 이석태 재판관님도 얘기하시지만 법률이 바뀌기 시작한 게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는 이제는 군에서 수사, 기소, 재판을 못합니다. 바뀌었어요. 왜? 축소, 왜곡, 은폐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군사법 체계가 바뀐 겁니다. 윤일병 사건이 2014년도에 일어났으니까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그 안에 한 해 한 100명씩 죽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시체와 피를 먹고 군사법 제도가 개혁돼가지고 그 최상병 사건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는 박대령은 수사단장이니까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의 으뜸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여기 서울경찰청장 정도 되는 겁니다. 각 지방경찰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육군에도 수사단장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범죄, 즉 수근이가 익사해서 죽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사인의 익사예요. 그럼 전사사건 수사는 군사경찰이 하니까요. 익사인데 그러면 왜 물에 빠져 죽었는가를 들여다보면 지가 물에 들어가 급류에 위험한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라고 봐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종결 못한다. 변사사건이 단순하게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이 우리에게 있자니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그거를 하지마 라고 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해먹냐 라고 경로를 하면서 과거로 회귀시킨 거예요. 10년 이상 싸워가지고 군사법 체계를 개혁시켜놓은 걸 과거로 후퇴시킨 사람이에요. 그 후퇴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경로를 하면 누가 말려야 돼요? 장관이 대통령님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렇게 넘기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도미노 넘어지듯이 넘어지죠. 그 다음에 누가 넘어집니까? 유재원 법무관이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관리가 하고 있었으면서 이 법 개정에 같이 저랑 회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눕죠. 그 다음에 누가 누워요? 검찰단장이 눕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누워요? 보통 검찰국장이 누워요. 그러고는 허위 구속영장을 막습니다. 박대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의 죽음의 축소 은폐 왜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박대령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가 항명한 것이야. 네. 사실상 누가 항명한 겁니까? 항명은 임성근이 한 거죠. 왜? 임성근에게 작전 지휘권이 없다라고 하창호 의장이 단편 명령을 내렸어요. KGX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문서로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의 특징이 문서가 없어요. 다 구주로 했어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쳐들어서 국회의원 잡아들인다 그런 작전 계획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선포 즉시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북한이 어디 도발했다라고 하면 작게 5121번을 실행하라고 해서 작계를 내려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대들은 작계를 꺼내서 작계를 펼쳐보고 작계대로 지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합참에서 답변명이 하나도 안 내려와. 국회 쳐들어가는 답변명은 없어요. 왜? 그건 반란이니까. 그러니까 다 입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부터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고 있고 계엄을 선포하려면 지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저희가 2018년에 2017년 그 친이국 대타를 조현천하고 그 박근혜 탄핵이 인용이 되거든 기각이 되던 군사 반란 일으키려고 준비했던 문건을 저희 공모해서 아는데요. 거기에는 다 서류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인하면 공청이 부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박대령이 집단항명 수괴가 아니라 누가? 임성근이 집단항명 수괴했죠. 사실은. 그 작전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서 수해복구 작업은 육군 2작전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력을 꿔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병대 1사단을 지휘하는 건 50사단장하고 2작전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데 자기가 그날 저녁에 단편명을 지가 또 내려가. 그리고는 현장 가가지고 막 지휘합니다. 바둑판식으로 들어가라고. 네. 그래놓고는 사건이 터지자 다들 입다물기 하죠.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먼저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는데 이건 방첩 부대장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첫날 수근이가 죽고 그날 밤 10시에 1일 결산을 하는데 사령관에게 보고를 들어오는데 주요 이제 직책인 방첩사령관하고 수사단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령관을 보고하러. 방첩사령관은 방첩부대 요원들이 쭉 있으니까 정보 수집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군사경찰은 1대1로 대면에 조서를 닦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방첩사는 전화로 뭐 어떻게 됐어? 그걸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융합이 빨라요. 그 정보 부대들이. 그러니까 방첩사령관님이 정보를 다 파악한 겁니다. 임성근이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시켰다고 하나같이 이등병부터 다 얘기합니다. 대대장, 여단장까지 임성근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이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사를 쫙 시켜보니까 방첩부대장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온 군검사들하고 같이 검시하면서 군검사들도 이거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상한 외압이 들어오죠. 어떻게?
그 시신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검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지를 흔적을 봐요. 그래서 병원 같은 시설에 시신을 이제 눕혀놓고 검시를 한 시간 동안 시작합니다. 사진을 다 찍어요. 검시를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리 들춰보고 막 들춰보고 멍이 있는지 없는지 목졸림이 있는지 어디 상처 있는지 손톱 이걸 다 봅니다. 검시 눈으로 봐요. 외력이. 외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이 시신을 그 변사 사건으로 해서 유가족들에게 인도를 해줘야지만이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검사가 부검을 지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검사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시 지휘 조서를 쓰는데 이게 익사이긴 하지만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윤석열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시 마무리 무렵에 검시 의견서를 써야 된다라고 두 군검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부장군검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서를 남기겠다니까 부장군검사가 왜 쓸데없는 지시를 하냐고, 시키지도 않은 거. 그럼 대충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검사 들어온 로스쿨 나와가지고 갓 이제 들어온 복무하러 들어온 군 법무관들이니까 또 배운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욕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은 비겁하다고. 그러면서 이 두 군검사가 계속 판례를 찾아줍니다.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6개의 판례를 찾아서 그 군사경찰 수사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서 판례에 의해서 과실치사가 명백하니까 넘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를 다 합니다. 누구한테? 사령관한테 보고해. 오케이. 그 저기 해군 참모총장한테 가서 보고해. 오케이.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보고해. 오케이. 잘했어. 이래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좀 있다가 이제 국회에 기자회견을 하고 부사령관 국회에 보고하러 갔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이 중단되고 부사령관은 들어오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대통령이 격노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죠. 보통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 씨하고 같이 뭐라고요? 여기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교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요? 교부장님 대통령 취임식 때 만났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 큰일 나요. 나중에 이태원 이렇게 이 거론에 불러가시고 하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에 저희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윤석열 씨가 이게 화를 내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부인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한 거는 이게 백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분명히 김건희가 누구한테 로비 받아서 했을 개연성이 높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임성근 집에 보내면 돼요. 임성근을 그냥 잡아 넣어. 이러면 돼요. 저는 투스타를 저렇게 옹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수많은 별을 날렸지만, 수많은 사성장관도 감옥 보내고 이랬어요. 근데 임성근 뭐 되게 중요한 육사도 아니에요. 해병대 투스타인데 얘를 잡고는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할 국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도. 그런데 반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9월 1일에 신청을 했지만 그 전에 체포영장도 신청을 해서 기각시킨 적이 있는 것도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린치해서 감옥 보내면 이 사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성근을 봐줘야 될 이유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냐면 그 전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수해 나가지고 반지하가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포항이 물에 잠겼었어요. 그때 임성근이 장갑차 몰고 나가서 좀 이렇게 언론 탔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긴 걸 좀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임성근 시야로
포항에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브리핑하는데 임성근이 막 이렇게 브리핑 막 하니까 막판에 뭐 어깨 탁 두드니까 임성근이 딱 경례하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피디수첩에 막 얘기했지. 빨리 적어둬라. 저게 이유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이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대충 빨리 해가지고 전역시켜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과실치사 해봤자 구속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연금 반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세트인데 금융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블랙펄 이종호가 개입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입되어 있죠. 지금 하나 좀 불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가 전화를 했는데 김건희가 전화 안 받았다 다시 나왔어요. 이제 김장한 목사도 튀어나왔어요. 네, 김장한 목사가 왜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김장한 목사가 튀어나와서 이게 우리 군종 신부님도 있고 군종 목사님도 있고 군종 법사님도 있고 이렇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군종 교육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종 목사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군 해군에 있는 이제 군목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하고 김장한 국동방송 이사장, 그러니까 저기 수원 침례교회 오라 목사에게 로비를 했고 이 사람들이 조태용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요. 그걸 다 압수수색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해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튀어나오잖아요. 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김장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서 황제한테 인주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추가루 뿌리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사람 저는 내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거리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국동방송에 나와서 내가 임성근 위해서 기도해준 죄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없어요. 잘라가지고 삭제시켰어. 그럼 뭐 이미 피스처럼 다 있는데. 여튼 그럼 제가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줍니다. 예. 그래서 김장한 목사도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예. 원로 목사 이제 말년에 국정방송에서 돈이나 잘 챙겨가지고는 희낙낙걸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주창기도회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사실 다른 종교들이 반반해야 돼요. 국가주창기도회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국가주창기도회가요 할 일이라고는요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저기 그 일종의 정통성 받기 위해서 막 불교 신자 가가지고 막 아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되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국가조창기도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가서 막 또 이러고 사진 봐요. 여기 있어요. 대통령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그래서 저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거기 다 앉아있어요. 안창호 여기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도 거기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이사, 거기 그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 서희건설 이번에 무슨 목걸이 뭐예요? 그런 것도 처음 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막 주고 이랬잖아요. 거기 다 범죄자 전국이에요. 범죄자들. 권성동도 가 있고 거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그런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이재명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갔다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종교 담당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종교를 알아서 담당하면 되지 뭐 종교 담당까지도.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때 소수 종교 담당도 뒀어요. 뭔지 아세요? 관상, 사주, 철학, 무당 이런 까지 진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담당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모든 종교를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내가 가톨릭이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기독교면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입력된 공직자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다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진급과 승진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군대 내 기독교 사조직. 거의 이거는 하나의 버금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종 신부님들하고 군종 목사님들 그러잖아. 누가 장교들이 오면 왜 왔어? 야, 여기 진급 안 돼. 가. 이렇게 실제 그렇게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를 해요. 그 성당 가면 저기 잘못 온 것 같아. 장기 하고 싶지. 오지 마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결속력 있게 육사 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밀고 땡기고 엄청 심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쿠데타 일으킨 사령관들 다 기독교예요. 그 모임이에요. 박안수,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다 그 국군 중앙교에 나가고 그 군성교 연합회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 안에 군 모임이 있고 바깥에는 김삼환 목사가 하는 그 연합회하고 다 이제 김장하게 결탁돼가지고 거기 줄 서면 정권과 관계없이 승진합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대까지 그 성교회를 꾸리는 게 목표로 해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전역해도 서로 이제 밀고 땡기고 저기 육군사관학교 육군 훈련소 한번 가보셨어요? 훈련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10층짜리 십자가가 있어. 10억 들여서 만든 엄청 커요. 거기 이제 군이 거의 선교에 그 파이처럼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선교합니다. 대단해요. 거기서 막 전공에 막 하면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만들게 진짜 만들었어. 진짜 만들어. 엄청 커요. 분발해야 돼. 저 주변은 진짜. 식사가 엄청 커요. 랜드마크예요. 논산에 암촌에 호흡을판에. 그런데 막 이제 기도해가지고는 돈 막 해가지고는 하여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게 결국 진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번 사건도 결국은 박대령은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근이 같은 이제 또 교회들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이제 자기 분명 로비를 위해서 종교까지 활용해서 다 드러났는데 사실은 종교 영역을 건드릴 수 있을까 특검이 약간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11월 3일날 이제 법정 나와서 진술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교까지 결탁해서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은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시지 않죠. 사람 죽은 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려고 한 게 큰 패착이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그냥 군인처럼 보이지만 칼 2개 찬 사람이에요. 군인이 칼 하나 차죠? 이 사람 군사 경찰이야. 칼 2개 찼어요. 칼 2개 찬 사람하고 싸우려면 칼 하나 찬 사람이 버겁지. 신이 검사하고 벗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 경찰이라는 사람 그리고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저는 건드린 것이 정권의 몰락에 서막이 올랐다. 제가 그랬거든요.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것은 큰 패착이다. 명백하게 직권남용 범죄 행위는 탄핵 사유다. 탄핵이란 얘기를 밖에 못했어요. 왜? 그런 거는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목에 칼을 껴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빌드업을 야금야금 했죠. 김태우를 처음에 얘기한 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김태우를 얘기를 했어요. 김태우가 소송을 안 걸더라고요. 김태우 다 소송 걸었거든요. 이 정부에서요 저한테 소송 건 거 1도 없습니다. 이 정부랑 이재명 정부 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저희가 한번 그 계엄 문건 가지고 수사 엉망을 한 거 가지고 시비 털었는데도 고소를 안 했어요. 고소를 좀 해주면 좀 바랬거든요. 근데 고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빌드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탄핵까지 가게 됐는데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군생활만 계속했는 사람이라서 사회하고는 되게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신부님들도 그 성당에서 본당을 배정받지 않으면 사실상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에 계시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있고 이러면 뭐 안에서 노동하고 막 저기 저기 어디야 외곽 가면 막 햄 만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세상 단절돼서. 그러니까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좀 사회화가 좀 덜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신앙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군인도 비슷해요. 제복을 신부님도 제복이고 군인도 제복 입었으니까 퇴근하면 집, 8시에 출근, 집, 출근 뭐 이 루틴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잘 대응을 못해요. 박정훈 대령도 처음에 자기 항상 욕잖아요. 근데 갑자기 압수수색 막 들어오고 네가 집단하면 수괴야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들 막 털기 시작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 조직에 충성을 했는데 갑자기 역적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물기 시작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도와야겠다. 박정훈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이제 중용 때부터 제가 알았고, 박 대령은 이제 그 법학을 공부를 해서 그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나름 또 이제 그 열심히 하셔가지고 군 바깥에서 공부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사회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첫 이제 출석할 때 전화를 했어요. 가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의로우니까 다 얘기하려고 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윤석열 이응도 꺼내시다. 그리고 가서 정복 입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먼저 경례를 하시고 끝나면 경례해라. 그리고 절제되게 얘기해라. 그냥 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억울하니까 다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진다. 네. 그러니까 절제되게 얘기해요. 당신 와꾸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끝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첫인상이 그냥 그걸로 딱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확 신뢰하고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첫 모습이 너무 신뢰감이 확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제 경로를 언제 꺼낼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김정민 변호사님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그리고 경북경찰청 수사관들하고 녹음 파일도 언제 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했어요. 박 대령이 군물만 쓰다 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다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 감옥 들어가면 그 부하들도 다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속이 안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참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구속되면 끝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 당신 부하들 다 패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군사경찰들이 앞으로 권력자들,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권력자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하는 계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핏값으로 수많은 유가족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그 군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엎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겠지만 이건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부정영장 실질 심사 전날도 저희가 그 검사하고 통화 기록하고 그리고 저기 홍검사 통화 기록하고 경북경찰청 통화 기록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오후에. 그렇게 해서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 날도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 참 이게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어떤 이걸 도저히 하면 내가 이걸 안 하고는 내가 너무 힘들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비타협이에요. 비타협. 양심이라는 게. 근데 그냥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날 저는 장윤성 기자랑 이제 실질심사 들여보내고 차 마시기로 했는데 가니까 군사법원이 잠겨 있더라고요. 군사법원이 어디 있냐면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국방부 후문 훈련교구청 가보셨어요? 용산우체국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국방부 후문이자 대통령실 후문이에요. 거기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그 쪽문으로 들어가면은 군사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울타리는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시사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라. 아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봤는데 군사법원 들어가야지 왜 문을 잠그느냐.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정인 변호사가 이거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래 난 저리 들어가서 받을게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박 대령도 나도 이 문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2시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쫓아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서 몸싸움 벌어지고 막 구인장 막 발부해서 막 읊고 이제 박 대령을 이제 데려가는데 이게 재미난 게요. 그 카메라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 검찰 수사관들하고 합법적인 무탄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검사 한 명이 사진 기자들이 행정실에서 사진 찍는 걸 톡톡 쳐가지고 그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자기 장비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톡톡 치면서 이제 약을 올려가지고 카메라 기자들이 나가면서 몸으로 거의 검찰 수사관들을요 막 몸싸움을 했어요. 그 덕분에 저도 검찰 수사관 혁띠 뒤에 잡고는 안 놔줬죠. 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그게 전략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윤석열이 이 정의로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차대한 어떤 구속의 기로에 갈려 있는데 이게 감옥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모든 소통이 끊깁니다. 권선동 조용하잖아요. 잡혀 들어가니까 시끄럽게 안 그니까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수방사 가면 사실은 본인이 감옥을 가야 되는 본인이 감옥을 보냈잖아요. 이때가 사람들을 군인들을 그렇죠? 본인이 수갑차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수갑 안 차보셨죠? 수갑차는 기분이 아주 나빠요. 이 찬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때 또 얘네들이 채울 때도요 이제 못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손목이 동그랗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갑은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딱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살짝만 턱 한 칸만 들어가도 딱 누르면 여기 아파요. 그래서 약효를 죽이죠. 수갑을 차면 보통 약효가 죽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윤석열 감옥 차는 모습, 수갑 찬 모습 보셨어요? 아무도 윤석열에게 수갑 채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권단체 활동하지만 수갑은 이제 언제 채우냐면 구속영장에 발부된 사람이 구금시설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다 수갑과 포승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은 한 번도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적이 없죠. 촬영관들은 수갑차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내란 수계, 이게 중범죄거든요. 내란 수계는요. 그러니까 내란은 기본적으로 내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단형이 매우 높아요.
우리 뭐 카톨릭에서 말하는 사형, 무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나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되게 중대한 전범에 준하는 형량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부하 수행제. 그래서 전범처럼 A급, B급, C급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을 그냥 일반 형사재판처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니른베르크 전범재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범재판이나 내란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씩 하죠. 예. 그래서 그 문영배 대행이 그러잖아요. 영모 사건인데 무슨 방어권 얘기하고 있냐. 한심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헌정사상 초유의 그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의 현행범이죠. 전두환 나중에 체포된 거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체계와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는 그렇게 빨리 권자에서 친위 구태타를 이렇게 기존 구태타는 그냥 구태타인데 이건 친위 구태타잖아요. 친위 구태타를 처벌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에 이제 직연이가 선거한다고 그랬는데 직연은 그냥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가 야 내란 그 무죄 때릴 사람이에요. 네. 왜냐? 저는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내고 직권남용만 그냥 집행유예 정도로 때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연 재판 한번 가서 보세요. 재판 얼마나 이상하게 하는지. 예, 요즘은 이제 중계하니까 중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내란 재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하는 내란 재판은 저는 크게 뭐 걱정할 것 없다. 김종일 재판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령 무죄 선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판이라도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건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사에게 독립된 권한을 주고 그 여러 가지 면책 특권을 준 거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그 눈치를 보지 말고 법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판결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그러한 그 독립성이라는 미명화에 뒤에 숨어가지고 본인이 재판을 멋대로 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다. 예를 들면 법관 평가라는 것도 사실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마는 것이고, 그럼 시민들은 법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법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선출직으로 돌리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되었건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헌법을 유린하고 뭐 방위군 출동시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지만 방위군 출동시켜도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잖아요.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방위 사령관들이 반발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하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군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미군이 좋다는 얘기 아니라 미군은 그냥 지휘관이 헌법에 따라서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이잖아요. 고무줄. 지금은 내란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고개 숙이지만요. 또 정권 바뀌면요. 그 사태라고 해요. 사태. 네. 실제 그 이번에
중형 진급 심사위원회 때 그 12.3 사태는 고려 대상 아니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광주 사태, 우리 많이 듣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DNA가 그렇기 때문에. 왜? 친일파 군인들이 다 이제 군대를 운영했고, 생각해보시면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뭐 노독수자한테 따기 맞고 이러는데, 개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DNA 자체가 그냥 친일 군대에서 역사를 기반 두고 있기 때문에 홍범도 이런 장군들을 육사에서 그냥 퇴출시키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얘기 못하지. 얘기 못해요. 물어보세요 장군들한테. 한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그러면 말 못할걸요? 족보가 없어 족보가.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독립기념단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연합군에 선물이고 막 이따구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36년도 무슨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민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식민주의적인 발상을 못하는 겁니다. 20세기에 탈식민주의 얘기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식민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지금 한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다도 양심을 뭐 얘기해요? 양심 없지. 그런 거는 자본주의에서 양심 없어. 무슨 얘기야. 많이 벌고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뺏고 뭐 이러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 경쟁 체제에서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세상이 또 녹록지 않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전 국민의 사법적 지식 다 올라갔어. 구속 취소라는 거는 형법 교과서에만 있는 거예요. 구속 취소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처음에 구속 취소가 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재소도 들어야지 맞아요. 우리 비상행동 변호사들이 소장님 그거는 형법 교과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과서에 있는 신이 부채탑도 일어났잖아. 내가 부채탑 일어난다 했을 때 나한테 전부 다 재소문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도대체 지금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러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악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명의 고초가 있어도 한 도둑을 못 이기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시스템이 공고해도 삐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 윤석열이 개엄하던 날 제가 10시 47분에 국회 도착했어요. 신촌에서 이제 모당 대표랑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이제 동시 방송했다가 개엄 딱 터지자마자 개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니까 어디에 가요? 국회에 누굴 지켜야 돼? 의장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문이 안 닫혔더라고요. 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를 제가 첫 번째로 전화한 게 참여연대 이전 사무실장한테 전화했어요. 어디냐? 지금 개엄이 선포됐다. 하니까 뭐 개엄? 하하하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요? 그랬더니 우리 홈커밍데이 하고 있어 참여연대. 그래서 잘 됐네. 몽땅 다 잡아가지고 되게.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빨리 사람 모아라. 그러고 두 번째 진보연대 박성훈 대표님이 전화했어요. 분위기가 달라. 내가 전화하니까 임 소장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빨리 다 모으시라고. 여차하면 명동성당에 지도부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점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전화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네, 의회 해산시키는 것을 나가야 된다. 무조건 의회를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고는 쭉쭉쭉 계속 전화를 갔어요. 갔는데 헬기가 들어올 때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막힐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가 잡히면 시민사회 내에서는 계엄 체계 작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성당으로 이제 넘어왔다가 보니까 정포영서 이미 와 있네. 네, 와 있어서 저희가 여기 세월호 특조위 가서 영상 계속 보면서 계속 의장실에 얘기하는 게 의장실은 처음에 그랬어요. 저한테
계엄 편람책을 날려요, 나한테. 그래서 계엄 편람책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계엄 편람책에 따라서 계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라서 그래서 계엄을 빨리 계엄을 해제시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안이 안 넘어왔대.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 선포문이 넘어와야 되는데 국회가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안 온다. 니들 잡으러 올 건데 이게 왜 넘어오냐. 넘어오면 해제시키면 끝인데 왜 다 순진하냐고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빨리 의안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게 의안이 넘어와서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거 뭐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손으로 적든지 뭐 하든지 빨리 모아서 빨리 해라. 지금 남태령에서 장갑차가 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잡히면 끝장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당장 잘 넘어가 잘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거예요. 계엄을 하려고 했던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치밀하지 못했어. 첫째, 계엄은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 밤에 해야 된다. 국회의원 절반이 지역구 내려갔어. 못 올라오잖아요. 두 번째, 우선 체포 14명을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계엄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대쯤부터는 체포 대상자들이 일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미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집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순간 다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왜냐? 보안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다들 조용히 하고 있어. 두 번째, 계엄이 선포됐는데 주요 지휘관들이 복귀해야 했잖아요. 그쵸? 술을 만땅 먹고 복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심지어 특전사에도 있어요. 그 대대장 이런 사람들 몇몇은 술이 빨라져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한번 바뀌었잖아. 다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한테는 주님이 천운이지. 술주자. 주님이 천운이지. 예. 술 먹고 자버렸으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많고, 세 번째, 한동훈 체포죠. 예를 들면 이재명 체포죠. 이런 사람들도 기무사 체포위원들이 우리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기무사 문건이 폭로되고 조현천 등등등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이래서 벌금형 나오고 조현천은 아직도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게 실패하면 나는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체포하고 갔다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까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늦어졌고 무엇보다도 경찰들도 공세를 한번 했지만 천운인 건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그러니까 기동대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치안감 계급이 있어요. 꽤 높아요. 오부명이 우전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헌법상 계엄 해제 권한이 해제를 의결할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식으로 문이 열려요. 그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게 한 게 박현수라는 알박기 인사한 당시 경찰청 행안부 경찰청장 하던 경찰국장 하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알박기 인사하다가 이번에 쫓겨났죠. 이 사람이 주요 국면마다 등장해서 문을 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운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헬기가 빨리 이제 그 특전사 병력을 싣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45분 동안 공역이 안 열렸죠. 그 공역이 더 이렇게 튼튼한 거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내려오면서 공역 통제가 더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한강 위치 바로 대통령실 접근 가능한 공간이니까 그 내려온 만큼 통제 공역 구역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더 거기를 지나가려면 소방 헬기 이런 것도 다 공역 통제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라고 물었을 때 왜 들어간다라는 목적을 미남기부터 시작해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특전사 헬기가 넘어올 때 너네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국회 간다. 국회 왜 가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모르니까. 실제 모르니까. 계엄이 선포돼서 넘어가. 라고 하니까 국회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니까 야, 못 가. 라고 하니까 이 헬기가 계속 선회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공역 밖에서. 그래서 45분간을 끌었기 때문에 헬기가 또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국회 의사당에 도착했는 인원들이 국회 시세판 처음 나오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 대관을 쳐들어가라는 건지 본청을 쳐들어가는지 의원 중심을 할 때 의원이 어딘지도 모르고는 그러다가 헤매는데 길잡이를 해야 될 사람이 일을 놓쳤어요. 국회에 가면 문서 저장고가 큰 게 있어요. 본청에 국방부 기밀 문서들 거기만 그 저장해놓는데 왜냐면 국회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 열리면 거기서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국회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스타. 보통은 육사 원스타들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각군해서 거기 안에 이제 군인들이 좀 있습니다. 얘들이 안에 대기 타고 있어서 길잡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왔나 그 전전날 왔나 그래서 국회를 잘 몰라. 그래서 그 이제 수방사의 분장경찰한테 야 거기 가면 양 머시갱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길을 안내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회 앞마당에서 양 머시갱이 양 머시갱이 이래요. 이러니까 계엄이 성공하겠어요. 못하지. 아니 이 저기 IT 시대에 이거 떴다 뭐하고 거기서 야 머시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못 만났어. 길잡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도 길은 잘.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국회 본청을 못 들어가잖아요. 입탄전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옆유리 깨고 들어가잖아. 일부만. 병력이 자칫 잘못해서 여기 어디입니까? 저기 국회 도서관을 깨고 들어가면 지하 터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하 터널로 T자로 해가지고 의원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안 보이면 다 그리 다녀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본청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 노턴도를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리고 들어갔던 이제 군인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하니까 막 보좌진들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시민들이 막 욕하고 때리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김영기 대대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DJ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되면 벽에다 소리라고 지르라고.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 있을지 몰랐던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극 보면, 세조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잖아요. 황토정치한, 김종선 등등을 다 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벌을 먼저 장악하고, 이제 단종의 어명이라고 입시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관료들을. 들어올 때 누구누구 입시오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죽일 사람은 문 열고는 들어오면 철퇴로 때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계획은 경찰이 에워싸고 군인들이 다 에워싸고 다 국회를 점거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본청에 쏙쏙쏙 들어오면 하나씩 낚아채가지고는 체포해 가려고 했던 게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먼저 너무 많이 와 있어 버렸어요. 네. 네? 영양빼 그거는 뭐 조사해봐야 될 텐데 여튼간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에 너무 집착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패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거를 왜 노사원같이 미친놈한테 맡겨가지고 노사원은 근데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첩을 보면 500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 1000명까지 죽이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얘는 인간 도살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 현미나 이런 곳에 수집소들을 모아놓고 배에 사람들이 이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배를 타고 영평도를 보내고 배를 타고 제주를 보내면 이게 위성의 사진이 기둥이 폭파되는 게 지키면 안 되니까 배에 구멍을 교묘하게 뚫어서 이제
침몰된 것처럼 가란 것처럼 죽게 만들고 GOP에서 월북하게 만들고 쏴 죽이는 거예요.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이는데 죽일 때도 납치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수집소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 시킬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시키면 의심받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처리했을 때 수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처리할 때 잘 처리해요. 죽일 때. 이런 것들을 수첩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선 체포 대상자 14명 다음에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명단이 있는 게 아니라 500명의 명단을 어떻게 해놨냐면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들 그리고 어디 집단을 이렇게 해서 그게 500명인 거예요. 거기에 박정훈 대령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납치하고 그 다음에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한다. 사회 부원 세력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부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획했다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진급 못한 거에 대한 앙심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계엄 체계에서는 원래 정보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계엄 체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방첩사예요. 기무사.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로 바뀌고 그다음에 방첩사로 바뀌었는데 그 합수본부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검찰, 경찰, 계엄사를 통해서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여인형이 행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사 2단이 나타나요. 정보사에. 여기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털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고 윤석열의 망상에 가까운 부정선거가 너무 꽂히니까 정보사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회를 먼저 해산시키고 정보사를 동원해서 서버를 탈취해오면 되는데 서버 탈취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쿠데타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이룬 거죠. 저희가 18년도에 얘네들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계엄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추 어디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김인석 의원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김인석이 이제 같은 일 같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제가 김호중 나가서 김인석 의원 말이 맞다. 쿠데타 핀셋 계엄을 할 거다. 국회의장하고 국회 부의장만 체포하면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저 새끼도 돌았구나. 실제 그랬대요. 푸드푸드 되더니 맛이 났구나. 이랬는데 저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김인석 의원이 저를 불렀어요. 나중에. 나 억울해 죽겠다고. 이게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엄할 거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럼 다시는 계엄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계엄하죠. 네, 또 하죠. 또 교묘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태국이나 이런 데는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쿠데타 이렇게 와가지고 추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입헌군주제가 아니잖아요. 봉화제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한 번 일어났는데 일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법원을 습격하고 폭동 일으킨 사람도 손방망이 처벌하고 나와서 저렇게 내란 선동하는 사람도 처벌 안 하고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기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은 심의정을 짜는 판에서 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날 밤에 회의 소집해서 계엄해제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이 계엄에 따라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 계엄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의 수장이면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으니까 사법권을 이양해야겠다는 얘기를 법원 관계자가 채널에 하고 조선일보 다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법원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고령 말씀드리잖아요. 포고령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라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 인식하지 않나요? 정치활동금지, 의사처단 이런 거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고령 위반자들이 여기 계시는 다 포고령 위반자 잡혀갈 거 아니에요. 거리에 나와 있으면, 그렇죠? 여기 중에서 이제 신부님은 이제 군사법원 가. 신부님, 수녀님들도 저항 심하게 하면 군사법원 보내. 그 다음에 여기 대충 신자들은 어떻게 일반 법원 가는 거예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남부지법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만으로는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중요한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밤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안 해야 되죠.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엄이 위헌 여지가 있고, 두 번째, 포고령 자체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각급 법원은 계엄사령부, 특히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에서 법원에 대해서 재판 관할을 요구하면은 모두 거절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사법부 수장이 대한민국 헌법부 수호합니다.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이대를 저희가 이제 고발한 거예요. 네. 그 고발이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날 당일 다른 고발 사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런 죄를 법원 행정처장하고 졌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단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눈치 보지 않고 단죄해야 될 내란범들은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전 그렇게 빨리 이렇게 소집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홍정길병 어머니도 와 계시지만요, 홍정길병 사건 얼마 전에 심리 불속행해서 기각시켰어요. 이중대상금지하고 군인이 죽으면, 경찰 죽으면 유가족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못합니다. 박정희 때 이중대상금지를 헌법에 박아놔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머니가 싸워서 만들어놨는데, 법원에서 유족에게 배상할 금액을 1인당 800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 뭐, 객값도 이런 객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대고는 막 소리지고 항의했더니 판사들이 도망가요. 아니,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했으면 설명을 해야지. 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요. 2주 뒤에 또 쳐들어왔어요, 저희가. 또 쳐들어갔더니, 이제는 비아냥거리면서 웃으면서 좀 도망.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기대 만망입니다. 다만 몇몇 지금 부장들이 재판에서 지금 부장들은 노무현 때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그나마 좀 낫고 그 밑으로 가면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네. 재판할 때 양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서도 내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수근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왜? 겨우 잡혀 들어간 게 임성근이잖아요. 네. 임성근은 그냥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불법으로 다 저지른 사람들이 한 줄이 아니잖아요. 임종득 국회의원. 그때 2차가 됐죠? 2차장 했죠? 임기훈 국방비서관. 지금 아직도 별 3개 달고 있잖아요. 이게 뻔뻔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벌을 못하면 중징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잘 써야 되는데 칼을 잘 쓰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 현실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제 내란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특별하게 저는 내란 청산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 출동한 군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전 기록이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가 익명 처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기록화돼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단죄하자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못 모르고 출동해가지고는 담장 타나무 들어갔더니 의원들이랑 끄집어내라 그러고 군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회 담장을 넘어온 군인들은요 부하 수행죄로 다 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체포 때 스크럼 짜고 군인들이 이름을 다 때리게 했던 우리 병사들 난리가 아니었어요. 형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거 막지 마라. 너 막으면 특수복무집행 방해가 돼. 엄마 이거 안 막으면 내가 항명죄로 처벌받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33 군사경찰 대장, 55 군사경찰, 그 수방사 경비단장 이런 사람들 아직도 안 잡혀가고 에이펙 경호원하고 있어요. 33 군사경찰대장. 그러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돌렸다가 정권받기 어디 가서 표창 받고 그러는 데 데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잡문돼 있고. 그러니까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징계할 사람, 중징계할 사람들과 추가로 수사 의뢰해야 될 사람들, 내란 특검 끝나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국수본에서. 그 다음에 하급 간부들, 그날 어떻게 쏘아서 갔는지, 그리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얘기를 다 해줘야 이 사람들도 이게 상처가 안 남아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광주에 공수부대에 가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무덤에 와서 올편명에 가서 막 참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그런 사람들 트라우마는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처벌 안 받는다라는 뻔뻔함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군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 양성에 세금 내서 총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내란 특별위원회 만들다가 국가인권위원회 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여기 옆에 있지만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보건법률연합회 이렇게 회장님이 막 이렇게 위원장 되셔가지고 내란 수계 윤석열 석방의 1등 공신들이에요. 그 구속 취소에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저는 김장한 목사가 거기에 다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종교 기관들이 이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 오랫동안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빛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들이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받는 거죠. 그나마 저는 그래도 박정훈 대령 싸울 때요 우리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정교구도 그 앞마당을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짜증 내셨지만 그래도 빌려준 게 어디야.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죠. 그 힘이 선하게 발휘될 때 우리 사회의 양심들을 지키고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나마 그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면서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줬고 그게 내란의 밤에서도 많이 통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지금쯤 그러니까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굉장히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특히 이렇게 천주교회 저도 이제 맹담자이긴 하지만 저는 감옥에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해 교리반을 가지고는 이영호 신부님이 이제 그 교정사무위원회 위원장일 때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나올 때쯤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세례 받느라 같이 들어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서울수장이 이런 미친놈이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껏 여기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들어와서 받아야죠 그랬더니 나가서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받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전 종교의 힘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비상행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계속 이제 비상행동에서 부정적 얘기만 하거든요. 윤석열이 석방될 것,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체포가 안 될 것 같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그걸 돼요. 저기는 중화기가 있고 김신조 이후에 저기 이기대 병력이랑 싸울 수 있는 중화기가 있으니까 저거 못 들어간다. 들어가 체포 못 한다. 그랬더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래. 경찰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 거라. 못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수없는 얘기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제 제가 한 얘기를 하려면 윤여상 총장이 선생님 이제 얘기 안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진짜 그게 다 돼가지고 난 가끔씩 겁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고착돼가지고 혼자 결정 안 날 때 그날 월요일인데요. 제가 사제단인 대표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하고 저는 인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만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저기 집회를 하고 있고 월요일인데 한 30분 통화했어요. 이제 미사를 열어주셔야겠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미사를 열어주셔야겠다. 자, 설명을 주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결정을 안 하려고 들고 있고 4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 교체할 사람도 다 찜해놨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감옥 간다. 신부님도 감옥 갈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좀 열어주세요. 안 열면 4월 초 넘어가면 우리 끝난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막 다 얘기했어요. 근데 신부님도 이제 유튜브 쭉쭉쭉 보고 하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되냐. 그래서 무조건 언제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잡힌 게 31일 날 잡힌 거예요. 3월 31일 날. 그래서 신부님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촛불 행동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 촛불 행동은 비상행동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뭐 그렇게 다들 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기 산다니까 제가 이제 가자. 그래서 민주노총 대형 협찬하고 이렇게 막 갔더니 벌써 전현홍 사무국장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전전 직장이 여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시민들 이제 제의 갈아입는데 제가 막 그 촛불행동 피켓을 뺐고 사제단 피켓을 다 다시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들어가다가 시민들 들어가다가 이러고는 가고 이태원 소장 아니에요? 예, 빨리 가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리 가서 저기로 가서 하는데 이날도 신부님들 앞에 나서야 돼. 성체하고 이렇게. 근데도 우리 비상행동 대표들이 또 앞에 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막고 하여튼 그런 알력이 많았어요. 근데 신부님들도 그날 갔는데 혼자 처음 하셨잖아요. 사진도 잘 나오고 신부님 발언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신부님들이 거기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극기 소리 그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런 걸 처음 들으시고 거의 마귀가 거의 막 구마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소리 지르는 거 구마하는 막 으아 이런 소리 나는
이런 소리를 보고는 신부님들이 놀란 거야. 특히 젊은 신부님들이. 그래서 신부님들이 가시면서 내일 다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제 가신 거예요. 신부님들은 이제 현장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지방에 계신 분들 어떻게 많이 와도 우리 쪽에 와 있지 그 앞은 안 가보시잖아요. 근데 그 앞은 진짜 무법천지였거든요. 뭐 요건 기본이고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결정을 한다고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들 정말 다행히 신부님들이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소장님 오라 안 그랬으면 우리 친구 다 보길 뻔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 얘기를 뭐냐면 김희수 재판관님이 이제 탄핵인단 그 대리인이었잖아요. 김희수 재판관님한테 전화했더니 안 사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암만 봐도 5대3인데, 네? 5대3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윤소장 그거 가서 막 헌재를 때려 부신다. 뭐 가서 뭐 아무 소용없다. 한 명만 양심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한 명이 넘어오면 6대2잖아요. 그럼 6대2로 표결이 안 나요. 6이 되는 순간 이 둘은 여기에 있지. 왜냐하면 반대 의견으로 자기 이름이 나가면 거의 이 공화국의 매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한 명만 무조건 땡겨오게끔 이 양심을 움직이도록 노려보더라고요. 양심 뭘까 양심이. 내가 양심적 병역보호자인데 양심을 모르겠어.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한 명이 누구야? 그랬더니 누군지는 나도 모르고 한 명을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더 매달렸어요. 한 명의 양심이 넘어야 돼. 이건 기도과에밖에 없어요. 빨리 나오셔야 돼. 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죠. 이 신부님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그런 양심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가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막 때려 부수는 마음도 있고 저기 막 욕하는 사람 다 사진 지어받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한 것에는 우리 국민들 절반 책임도 있으니 끌어내리는 데는 그보다도 더 심한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 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내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끝으로 이제 제가 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심상필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명령을 거부할 때는 사실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의 부귀영화와 또는 어떤 나의 승진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걸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양심을 지키면서 명령을 거부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너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은 보통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부터 저는 좀 바꿔야 된다. 근데 다행인 것은 박정대를 같은 사람이 이제 훈장을 받았고 보직이 이제 이동이 됐고 이제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심사필벌이 잘 되는 것이 저는 사회가 투명해지고 위법한 것도 없어지고 양심을 보호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일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하는 것을 좀 희망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세상도 우리 천주교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그 동성 결혼 축복에 대한 이런 그 신호들을 통해서
그 간청하는 기도를 쭉 읽어봤어요. 제가 읽으면서 쭉 울었거든요. 너무 교황님이 에너지를 여기 너무 많이 쓰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제 눈에는 그거 신경 많이 쓰시느라고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황님이 그걸 잘 유지를 받들겠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누구를 배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품지 않으면요 죽어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건 변이수재단 준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바보의 나눔에서 그 변이수재단 이 신청한 사업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요비 주교님하고 대등하게 계약서도 썼어요. 네, 제 옆에 구요비 주교님 도장이 꼭 찍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자랑하려고 이제 길을 모아서 이제 자랑하려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뀌는구나 세상이. 근데 최근에 이제 변이수재단에서 트랜스젠더 그 긴급생활 지원비를 저희가 이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제 성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미국에 살다가 아버지가 미국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행 갔다 오라고 해놓고는 19세 때 연락 두절하고 애를 버렸어요. 그 19세 때 어머니. 그리고는 이 심사 29세 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믿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선한 영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것도 있구나. 근데 어떻게든 종교가 이런 데에서의 균형축을 맞추는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하고 너무 반대되잖아요. 기독교는 맨날 제가 어쩌고 맨날 우리 사무실 앞에서 맨날 시위하는 전도사 한 명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네. 5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카톨릭에게 저가 이제 냉담하고 있는 카톨릭의 냉담이 어디 규칙적으로 못 갑니다. 신부님을 잘 보고 가요. 그래서 하여튼 제 그 주소지 성당을 안 가는데 신부님들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 저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박정원 대령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스테파노가 무사히 잘 군에서 양심을 잘 실천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군대 조직에서의 내란 행위를 조사본부장이 돼서 좀 척결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서 힘을 모아주면 세상이 조금 바뀌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녀님들 같은 그날 모셔가지고 많이 고생해 주셨고 그 힘이 아마 이제 무죄선고였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죠, 시간. 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도 됩니다. 이 스텝. 진짜 프란시스. 네. 저는 가먹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근에는 이름보다도 축보드라는 활동명으로 아스팔트 정치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14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일부러 이 윤호갱 내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서울 같이서 밤도 새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갔는데요. 비유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신상 필번 얘기를 했지만 치근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1부에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생겼는데 그때 질문 못한 내용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부 내용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불법적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은어갱도 자기들 용어로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은어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1부에서 하셨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도 나름 커리큘럼 같은 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 교육하는 커리큘럼 중에서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책이 얇은 팜플렛 같은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물론 그건 개신교지만 신앙에 기반한 양심이 보수주의의 어떤 삶의 핵심이다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똑같이 양심이고 똑같이 저항권이고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의견이 좀 이제 저는 다 종교를 빙자한 적 그리스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종교적 기반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감히 신님에 계시지만 제가 아는 것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이게 쭉 그 부활의 그날까지 행했던 것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부자들에게 편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나약한 사람들과 당시 지배 계급에게 니네 왜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하냐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서 돈 벌고 모으는 게 지금 대형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뒷돈내는 사람들이죠.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세련된 공안검사의 총리 출신의 전도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안 놀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하고 놀았지. 지금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누가 그러겠어요? 이주노동자들하고 성소수자들하고 여기 맨날 힘들고 일용직들 그런 분들을 발시켜드리고 계시겠죠. 어디 와서.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신의 말을 참칭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뭘 했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감봉권이 있잖아요. 현금으로 감봉권이 영국인은 품위유지가 주어집니다. 그 감봉권 누구한테 줬어요? 다 어디 숨겨놓고 비자 감춘다고 그러고 그거 다 어디 해외 나가면 우리 대표하기 때문에 옷도 이쁘게 입고 신발도 이쁘게 입고 핸드백도 사고 그렇게 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싹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시계 몇천만 원짜리 500만 원 주고 사오라 그러고 그라프 목걸이 몇천만 원짜리 얻고 어디로 다 돈 받고 디올백 받고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뒷돈 챙기기 바빴고 양평 땅도 닦아보려고 고속도로 변경하고 요즘 토지 현질 변경도 불법으로 해도 과징금 물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검사는 형법상 인권 옹호자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인권 옹호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한 명 쿠팡 때문에 울었는데 그 사람 이제 왕따예요. 왕따. 예, 왕따예요. 그 사람 양심 있게 울고 얘기하잖아요. 창피하니까 우는 거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만들고 거리에서 혹세무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서부지법법동은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온정주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히틀러가 되어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미네토 폭동을 일으키면서 본인이 전국적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스타로 만들어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제 발언権얻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 뭐 모스탄이라는 사람 와서 대통령 인권 침해받고 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천주교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감옥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시기 전에 이석태 변호사님이 그 제수복 입고 법정에 출석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무죄추행 원칙에 따라서 헌법소원에서 이거 사법국에 나온 것에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에어컨이나 좀 들려줘요. 감옥에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옥 안에서 그나마 인권 침해 안 받고 사는 건 수많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김근태 같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양에 싸우고 이부영 같은 사람이 싸우고 많은 양심수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감옥을 인권을 지켜낸 건데 본인들이 지금 토대에서 숨을 쉬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시고 저렇게 나와서 윤 어게인을 떠드는 것도 진압도 안 하는 건 우리가 이루는 성과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대잔치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혐오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유럽의 극우화라든가 이런 것들, 독일 같은 경우는 20몇 %의 이제 극우 정당이 이제 입성을 했고 독일의 의장이 그 극우들과 결탁해가지고 자꾸 사회를 우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까이 일본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저렇게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극우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미친놈들 이렇게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면 대부분 다 얘기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혐오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 자꾸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가 혐오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약자에서 보듬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셔야 되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는 한지해 주신 분들